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단 72페이지에 등록의 효력 소멸에 관한 내용인데, 일단 등록의 효력 소멸은 이제 등록증이 이제 소멸된 상태죠.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의 사유가 있다. 일단 보세요. 밑줄 바로 끌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72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등 돼 있고, 기억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한 경우, 사망했으니까 이제 당연히 등록증이 효력이 소멸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니은에 보시면 법인이 해산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으니까 등록증이 소멸된 것이고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다. 그리고 3번에 폐업 신고를 수리됐다. 그래도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 그래서 이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 상태에서 중개업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무슨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을 알 수 있다는 거지. 무등록 중개업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법에 무등록 중개업은 그 밑에 보시면은 무등록 중개업 돼 있죠. 무등록 중개업은 처음부터 아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 상태에서 중개업을 하든지, 그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돼 있고, 동그라미 기억 보시면은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거나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중개업을 하는 경우. 그렇죠? 자, 그러면 디귿 보세요. 72페이지 제일 밑에 디귿. 무등록 중개업이 아닌 경우라 되어 있어요. 자, 거기 휴업 중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영위했다. 휴업 중이면 아직 등록증은 살아있죠. 그래서 무등록으로 처벌되지 않고 다른 이유로 처벌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중인 개업도 업무 정지 중인 상태에서 중개업을 한 거예요. 이것도 뭐가 된 거지? 무등록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무등록은 딱 정해져 있어요. 오른쪽에 정해져 있네요. 표 박스에 있어. 오른쪽. 처음부터 등록 안 한 사람 있어. 왼쪽에 보면 등록 없이 중개업. 아예 처음부터 등록 안 한 사람입니다. 태생적인 무등록이라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냐면 등록을 신청한 단계에서 중개업을 한 거예요. 자, 뭐를 안 받았다는 거죠? 통지. 네, 통지를 안 받았다는 거죠.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서면 통지를 안 받고 그냥 신청만 한 단계에서 중개업을 하면 그건 무등록이에요. 자, 그럼 오른쪽에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 상태에서 중개업을 한다, 그 말인데, 등록 취소되고 중개업을 영위한 거고, 폐업을 했는데도 중개업을 영위한 거예요. 또 아까 뭐랬습니까? 사망 또는 해산이 되었는데도 계속 중개업을 영위한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무등록, 이것도 시험 지문에 등장을 하니까 누가 무등록에 해당이 되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등록의 결격 사유죠. 자, 등록의 결격 사유 먼저 볼게요. 등록의 결격 사유. 등록의 결격 사유는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격에 어떤 결함이 있는 사유. 자, 거기 조문에 보면은 1호부터 12호까지 12가지가 있죠. 그 중에 2호를 보게 되면 2호를 다시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면 13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13가지의 등록 등의 결격 사유, 요거를 한번 칠판에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가 누가 결격 사유고, 그 다음에 언제 벗어나는지 요거를 한번 잘 파악을 하셔야 돼. 네, 등록 등의 결격 사유. 등록 등의 결격 사유에서 자격에 결함이 있는 사유로서 등록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등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등록이 안 된다는 거는 결국 뭐가 못 되는 겁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는 거지.
자, 등이 돼 있죠. 등이 돼 있으면 이게 종사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종사 안 돼. 종사가 안 된다는 거는 뭐가 못 된다? 소속공인중개사가 못 되고 중개보존도 못 되고 하여튼 중개업계에 발을 붙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이 등록 등의 결격사유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등록의 결격사유가 뭐냐면 미성년자입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죠. 그래서 미성년자 같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성년과 미성년을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예, 나이죠. 나이로 구분합니다. 나이가 몇 세 미만이에요? 만 19세 미만인 자예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랑 같은 말입니다. 만 19세 미만인 자는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이 말이에요. 자, 성년과 미성년의 구분은 우리나라에서 나이로 한단 말이지. 그런데 만약에 뭐 외모로 보고 이렇게 뭐 성년 미성년 구분하면 여러분들은 다 뭡니까? 네,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여러분들은 다 미성년자. 일단 뭐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 일단 미성년자라고 봅니다. 눈만 보고 눈만 미성년자는. 자, 하여튼 근데 나이로 구분하기 때문에 일단은 요즘에는 특히 요즘에는 여자분들은 나이를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여자분들 그렇죠? 남자분들이야 대충 나이가 뭐 대충 나오잖아요, 그죠? 뭐 군대 갔다 왔고 이러면 뭐 대충 나오는데 여자분들은 요즘엔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 그죠? 예.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결혼을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막 나중에 얘기해 보면은 네, 막 아들 군대 가 있고 막 그래. 아이들 뭐 대학생 그러면서 막 기본 뭐 고등학생 뭐 수능 칩다 했었고 막 요즘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전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예, 전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시대가 좀 그렇네, 그죠? 예, 점점 이제 젊어지고 있는 뭐 그런 시대. 예. 자, 어쨌든 이제 미성년자는 우리 만 19세 미만이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뭘 하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이제 혼인을 할 수 있어요. 혼인. 그 다음에 이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혼인을 하게 되면 민법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년 의제가 됨으로 해서 단독으로 법률행위 가능하고 법정 대리인 동의, 법정 대리인이 누굽니까? 친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얘기하는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단독으로 법률행위 가능해요. 그러면 민법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혼인을 하거나 법정 대리인 동의 받더라도 우리 법에서는 여전히 뭡니까? 결격입니다. 결격. 그러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 날은 언제냐 그 말이에요. 결격이 아닌 경우에는 언제 결격에서 벗어납니까? 무조건 만 19세가 되어야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벗어난다는 사실. 그래서 미성년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나이가 차야 됩니다. 그냥. 근데 미성년자는 시험 칠 수 있잖아. 그렇죠. 시험은 쳐가지고 합격할 수는 있는데 중개업에 종사는 못합니다. 나이가 만 19세가 되어야 종사할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P가 나오는데 피성년 후견인부터 먼저 할게요. 피성년 후견인은 비돌봐줌을 당하는 사람들. 예전에 이제 금치산자를 얘기합니다. 금치산자 아시죠? 심신이 어떤 사람이 심신이 상실된 사람이에요. 심신상실자로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 사무 처리 능력이 어떻습니까? 네,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어요. 지속적 결여. 자,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 결여되어 있는데 가정법원으로부터 뭘 받아야 됩니까? 성년 후견에 관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개시 심판이 있어야 돼요. 심판을 받지 않았는데 좀 그렇다. 그러면은 결격 사유자가 아닌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개시 심판. 자,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피성년 후견인 이래 부릅니다. 피성년 후견인 받은 사람이요. 자, 그러면 언제 벗어나겠습니까?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에 관한 무슨 심판? 종료 심판을 끝내겠다는 얘기죠. 종료 심판을 받게 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결격이 아니다. 그래 되는 거지. 종료 심판을 받기 전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까? 안 벗어난다는 거예요. 돌아와도 종료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결격 사유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등록을 안 시켜준다. 그래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피한정 후견인이네, 그죠? 피한정 후견인은 좀 비슷한데 심신이 어떤 사람이에요? 박약한 사람이에요. 심신 박약. 왔다 갔다 한다 보시면 되는데 마찬가지 사무를 처리할 능력, 사무 처리 능력이 어떻다고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 가정법원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 자, 한정 후견에 관한 무슨 심판? 예, 계지 심판 시작하겠다. 그래서 이 계지 심판 받은 사람을 뭐라 부른다고요? 한정, 피한정 후견인, 한정치산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언제 벗어나겠습니까? 한정 후견에 관한 종료 심판. 종료 심판을 받았으면 이제 벗어나겠다. 그래 보시면 돼요. 결격이 아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료 심판 받고 3년이 경과돼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3년 경과 아니고 그냥 종료 심판을 받으면 벗어난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네 번째가 누굽니까? 파산자예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예요. 그러면 언제 벗어나겠습니까? 복권 선고를 받으면 벗어나겠죠. 복권 선고. 복권 선고 내지는 면책 결정. 복권 선고, 면책 결정. 이런 어떤 선고가 있어야지 벗어난다. 결격 사유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 복권 선고 후 복권 선고 받고 3년이 경과돼야 된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렇죠? 복권 선고만 받으면 벗어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파산제도 말고 개인회생제도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개인회생. 개인회생하고 파산제도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이제 조금씩 이렇게 갚아 나가는 겁니다. 이 개인회생은 이렇게 어떤 절차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신용불량은요, 신용불량자 이런 사람도 있죠. 이런 제도들은 결격 사유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결격이 아닌 것이에요. 시험 지문에 나오면 자, 이제 수용자로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가 수용자. 이제 이걸 잘 하셔야 되는데 교도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첫 번째가 종료. 집행이 이제 형 집행이 끝난 거죠. 형을 다 살았다는 얘기예요. 집행이 종료. 그리고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자, 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이거는 다 채우고 나온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또는 두 번째가 집행이 면제. 자, 이렇게 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제 3년이 나오는 거예요.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벗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형이 9가지 형이 있는데 금고 이상이면 첫 번째 사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밑에 무슨 형이 있습니까? 예, 징역형이 있어요. 그 밑에도 금고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는 금고 이상이기 때문에 사형, 징역, 금고만 알아두면 돼. 근데 그 밑에도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뭐 벌금, 과료, 구류, 몰수 이런 게 있어요. 그거 알 필요 없고 일단 사형도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 두 개만 알아두면 돼. 징역하고 금고, 징역, 금고 요거 두 개만 알아두면 되는데 징역하고 금고의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갔다 오신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갔다 오신 분은 자기의 어떤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각 학원마다 다 있습니다. 갔다 오신 분 다 있더라고 보니까. 자, 얘기해 보세요. 차이점. 일단 둘 다 교도소 갑니다. 근데 징역형은 일을 하고 금고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둘 다 교도소 갑니다. 징역형은 일을 해요. 강제 노역을 합니다. 근데 금고는 안 한다는 거지. 여러분들 보고 뭐 하나 받아보라고 그러면 뭐 받아보시겠습니까? 금고. 편하게 그냥 10년 동안 한번 금고형까지 못합니다. 그거는 10년 동안 그 가만히 갇혀가지고 그 병납니다. 병나.
징역형을 받아야 돼. 근데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해야지. 어떻게 10년 동안 가만히 있기를 원합니까, 지금? 자, 하여튼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차이점을 뭐 시험 문제에 물어보진 않습니다. 차이점은 이름 알아두면 돼. 그냥 징역형, 금고 두 가지. 요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징역 금고형이 이 법에 의해서 받든지 아니면 저 법에 의해서 받든지 불문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래 되는 거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격 사유자가 되겠습니까? 된다는 소리예요. 누굴 때렸어. 그래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결격 사유자가 되겠습니까? 네,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을 위반하든지 간에 다 금고 이상을 받게 되면 결격 사유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나중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뭐 되거나 하여튼 공인중개사가 되거나 하여튼. 자, 그래서 이 법을 불문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여기서는요. 집행이 종료된다는 얘기는 형을 다 채우고 나온 걸 말해요. 형을 다 살고 나왔다. 그걸 네 글자로 뭐라 부릅니까? 그래서 만기출소. 최근에 나온 사람 만기출소라고 얘기합니다. 오래전에는 이제 만기 석방이라고 보통 이름 부르는데, 예, 최근에 만기출소. 출소되고, 출소되자마자 벗어납니까? 아니고, 몇 년? 예, 여기 3년이 지나야 돼요, 3년이요. 출소되고 3년. 예, 여기다 적어볼게요, 3년. 자, 요건 예시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만기 출소 플러스 3년. 3년 적었다고 해가지고 3년하고 3년하고 6년 아닙니다. 만기 출소 플러스 3년. 자, 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만기 석방이 아닙니다. 미리 나오는 거예요. 미리 나오는 거 뭡니까? 네, 가석방이에요. 형을 다 채우고 나온 게 아니고 미리 나왔으니까 뭐 아직 형기가 남아있어. 그걸 남아있는 형기를 뭐라 부릅니까? 네, 잔여 형기라 불러요. 그러면 잔여 형기가 끝나면 또 벗어나느냐? 아니고 몇 년? 또 3년 지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 예로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법률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법률이 변경됨으로 해서 더 이상 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면제받고 플러스 몇 년? 3년. 변경일로부터 3년 지나야지 벗어난다. 그리고 형의 선고는 됐지만 집행이 좀 미뤄지가지고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시효 완성, 형의 시효 완성으로 그래가지고 면제를 받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고돼야 되고, 그 다음에 특별 사면이라고 있어요. 특별 사면이고, 광복절 특사 같은 거 있잖아. 특정인을 사면시켜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특별 사면 플러스 몇 년? 3년. 사면일로부터 3년. 자, 근데 일반 사면이라고 있어요. 일반 사면은 특정인을 사면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죄를 사면시켜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통해서. 자, 요거는 3년이 아니라 즉시 벗어난다는 거예요. 즉시. 사면일 즉시 벗어난다. 일반 사면은요. 자, 그 다음에 외국에서 형의 전부 일부를 집행받았다. 그래도 몇 년 지나야 된다? 플러스 3년이 지나야 된다. 그래서 자, 요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결격 사유에 관한 문제를 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용자가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수용자가.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이번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금고 이상. 똑같아요. 금고, 징역형, 금고, 그 다음에 이법조법 불문한다는 거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뭘 받습니까? 예, 집행유예를 받아요.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결격 사유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3년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안 나옵니다. 집행유예는 그 유예 기간 동안 결격 사유다. 이래 보시면 되는데, 자, 징역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받았다. 그러면 교도소에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네,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은 교도소에 안 갑니다. 안 가고 어떻게 하라고? 3년 동안 밖에서 이제 잘 견디면 돼. 잘못 안 하고 착하게 살면 죄를 안 지은 거나 마찬가지로 되는 거예요. 이 집행유예는요, 집행을 유예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유예 기간만 경과되면 우리는 이 3년만 3년 동안만 결격 사유라 그 말이지. 앞에 징역 1년 이거는 의미가 없고 3년만 결격 사유자다. 그래서 언제 벗어나겠습니까?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면 결격 사유자가 아니다 이래 보시면 돼요. 결격이 아니다. 자, 그런데 집행유예 말고 여러분들 선고유예라든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선고유예, 그 다음에 기소유예. 이런 유예는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에 물어봅니다. 선고유예는,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 집행유예 같으면은 여러분들 이 집행유예를 딱 하고 나면 다음 시간에 집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막 다음 주부터 또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난 지금 집행유예 기간인데 공부를 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드는 사람이 있는데 집행유예 있는 사람도 시험 칠 수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어요. 집에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누가 집에 가는지 한번 잘 보세요. 집에 가는 사람은 네? 집에 가지 않도록 합니다. 자, 7번째는 이제 입업 관련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입업 관련해가지고 자격이 이제 취소가 되네. 자, 자격이 취소가 되면 3년 동안 결격 사유자입니다. 자격 취소는 예전에도 한번 들어보셨어요. 자격 취소는 3년 동안 결격 사유자로서 중개업에 종사 못하죠. 이 사람은 뭐도 못합니까? 시험도 못 칩니다. 자격 취소자는. 자격 취소 시험도 못 치지. 그래서 3년 동안 오로지 뭐만 해야 돼? 공부만 해야 돼요. 자격 취소자는 시험도 못 치고 종사도 못 하니까. 그러니까 결격 사유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시험 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결격 사유자로서 시험 못 치는 사람이에요. 8번째는 뭐냐면 자격이 정지가 됐어요. 자격이 정지가 되고 플러스 그 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자입니다. 정지 기간이 경과되면 벗어나고 9번째가 뭐냐면 등록이 취소가 되고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결격 사유자예요. 3년 동안 다시 등록 안 시켜줍니다. 결격 사유자이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가 되면. 자, 그런데 등록 취소 사유는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되는 절대적인 등록 취소가 있고 취소를 할 수 있는 상대적인 등록 취소가 있어요. 절치상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절치상치 사유를 이래 합치면은 한 20가지 사유가 돼요. 그러면 그 20가지 사유는 원칙적으로 일단 3년을 이제 결격 사유를 보는데 그 20가지 중에서 3년을 적용하기에 3년을 기다리기에는 의미가 없고 너무 가혹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3가지다. 3가지. 그러니까 3년을 어떻게 하겠다? 3년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3년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3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이 사망했어요. 개인인 기업이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법인이 해산을 했다. 사망하거나 해산했다. 그러면 이게 없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3년 동안 기다릴 이유가 없네. 누가 3년 동안 결격 사유자가 되겠어요? 없는데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망 또는 해산은 절치 사유로서 3년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의미 없으니까. 두 번째는 결격 사유. 자, 결격 사유로 인해 가지고 등록이 취소되는 것은 절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공인중개사가 이제 일을 하다가 뭐 피성년 후견인이 됐다, 피한정 후견인이 됐다, 이래 되면 결격 사유자가 된 거잖아. 그러면 등록증이 취소가 됩니다. 그게 절치예요. 자,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취소가 됐다든지 아니면 뭐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을 받아가지고 결격 사유자가 돼가지고 등록이 취소가 됐다. 그럼 결격 사유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등록이 취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요 사유로 인해 가지고 등록이 취소가 되면은 결격 사유에 보면은 자체적으로 3년이 기다려야 되는 게 있잖아. 저기 보면 없는 것도 물론 있는데 그래서 3년을 기다려야 되고 또 3년 기다렸다가 결격 사유 풀리면 또 3년이 기다려야 돼. 그러면 총 6년 기다려야 돼요. 6년 동안 일을 못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너무 가혹하다 해가지고 이 결격 사유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등록이 취소가 되면 이 3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격 사유 자체에 있는 3년만 견디면 된다.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면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등록 기준의 미달이에요. 등록 기준. 자, 등록 기준이라고 하면 실무교육 이수라든지 실무교육 이수라든지 사무소 학부가 아까 등록 기준이었잖아. 자, 실무교육은 그냥 신청해가지고 4일만 받으면 되고 사무소 학부는 또 빨리 얻으면 되고 근데 3년 동안 기다리기에는 너무 가혹하잖아. 그래서 등록 기준 미달로 인해 가지고 이건 상치입니다. 상치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3년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절지상치 20가지 중에서 요 세 가지만 3년 적용하지 않고 나머지 사유들은 다 3년 적용시킵니다. 예를 들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절치입니다. 3년 기다려야 돼요. 이중 등록했다. 절치입니다. 3년 기다려야 돼요. 양도 대여했다. 등록증 3년 기다려야 돼요. 요 세 가지만 3년 적용 안 한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사유를 알아. 요걸 외워두셔야 해요. 요거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업무 정지라고 있습니다. 10번째가 업무 정지. 업무 정지 플러스 업무 정지 처분 받았다고 해가지고 등록이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이 뭘 해야 되냐면 폐업을 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폐업을 하게 되면 이제 결격 사유자가 되는데 언제까지 결격 사유자냐? 당해 기업이 업무 정지 기간 동안 정지 중. 그러니까 폐업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 업무 정지 받은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폐업을 해도 업무 정지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안 시켜줍니다. 언제 등록시켜주겠습니까?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어야 등록시켜준다. 이게 만약에 없으면, 이런 게 없으면은 업무정지 이제 뭐 한 건 하고, 한 건 해먹고, 업무정지 처분 받았죠? 그 다음에 바로 폐업하고, 바로 또 등록하면 되잖아. 근데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어야 등록을 시켜줍니다.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 사유자니까. 자, 11번째가 뭐냐면, 이거 좀 어렵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업무정지 처분 받은 법인의 업무정지 뭐 할 당시 업무정지 처분받은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할 당시 사유 발생 당시의 누구냐면 사원 임원이에요. 사원 또는 임원. 자,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되고 등록관청에서 막 조사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좀 있다가 처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사원 임원이었던 이 사람들이 업무정지 처분 내릴 때는 없어. 그 법인에 나갔어요. 사유가 발생하자마자. 자, 그러면 처분받은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 당시에 처분 내릴 때, 등록관이 처분 내릴 때 있던 사원 임원들은 이 처분받은 업무 정지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없을 때 사유가 발생했었잖아. 그러니까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있었던 이 사원 임원들이 결격 사유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법인을 나갔어도 다른데 취직을 못한, 다른데 종사를 못한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사원 임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 뭐라 나옵니까? 처분 당시의 사원 임원. 이건 틀렸습니다. 처분 당시의 사원 임원들, 처분 당시 사원 임원들은 이 업무 정지랑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결격 사유자가 아니고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있었던 사원 임원들이 다른 데 가서 일을 못한다. 언제까지? 당해 법인이 업무 정지 기간 동안. 그러니까 당해 법인이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면 그 사유 발생할 당시에 사원 임원들이 이제 종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가 뭐냐면, 이것도 중요하죠. 이 법,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반드시 얼마 이상? 300만 원 이상의 뭘 받아야 돼? 벌금형이에요. 받고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죠. 3년 미경과. 자, 요건 반드시 무슨 법이 돼야 돼? 이 법이 돼야 돼요. 저 법으로 벌금 받았다. 그건 결격 사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주 교통사고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 받았다. 그러면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무슨 법? 이 법,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가지고 그것도 얼마 이상?
300만 원 이상이에요. 300만 원 아니면 네,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300만 원 이상이 받았지만 벌금 받아야 되는데 과태료를 받았다. 그것도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는 거지. 이 법 300만 원 이상 벌금 그리고 3년 미경과 이게 4개가 다 맞아야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랑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실형은 금고 이상의 실형 저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는 이 법 저거 불문하는데 얘는 벌금은 이번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째가 뭐냐면 앞에서 했던 이러한 결격 사유자가 사원 또는 임원으로 있는 법인 자체가 결격 사유예요. 결격 사유자가 임원 사원으로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결격 사유자를 고용하면 안 되니까 결격 사유자가 사원 임원으로 있는 법인 이렇게 나오면은 이 법인 자체가 결격 사유자예요. 그럼 법인이 억울하니까 단서가 있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사유 발생일로부터 몇 월 이내에 2월 2일 내에 그 사원 임원을 내보냈어. 해소한 경우는 제외. 해소한 경우는 제외다. 내보냈으면 2월 이내에 내보냈으면 법인은 결격 사유자가 아니고 그 내보낸 그 사원 임원들은 당연히 결격 사유자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13가지의 결격 사유를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요 결격 사유 요 정도 하면은 몇 문제 맞춥니까? 한 문제 맞춰요. 한 문제. 문제가 딱 정해져 있다니까. 요걸 다 해야 한 문제. 그리고 앞 시간에 법인의 등록 기준 한 문제, 그거 한 문제. 용어 정의 한 문제. 중개대상물 뭐 한 문제.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문제가 나오는 게. 이걸 다 해줘야지 한 문제 맞춥니다. 한 문제. 그렇잖아요. 사실 올해 뭐 딱 미성년자 나온다, 뭐 올해 요거 수용자 나온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돼. 그렇죠? 요 중에서는 나옵니다. 물어봅니다. 그렇죠? 이 법 해가지고 저걸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집행유예 물어볼 수도 있고, 파산자 물어볼 수도 있고, 하여튼 무조건 나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암기할 겸 밑줄을 바로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야 될 거는 74페이지 양가로 2번에 보시면 74페이지 양가로 2번에 등록의 결격사유 등의 의미 해가지고 결격사유자에게 해당이 되면 뭐가 못 된다고? 개업, 소속, 보조원, 임원, 사원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등록 안 되고 종사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결격사유 첫 번째 미성년자는 첫 번째 줄에요. 19세가 되지 못한 자. 자, 이게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라고 같은 말입니다. 19세 미만인 자, 만 19세 미만인 자,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자,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혼인으로 인하여 성년으로 의제하는 조항. 민법에서는 성년 의제가 되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 그 말이지. 여전히 결격 사유자다 이래 보시면 돼. 자, 오른쪽 페이지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자,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해야 될 건 뭐냐면 일단 피성년 후견인의 요건 보시면 두 번째 줄이죠. 사무처리 능력 지속적으로 결여. 자, 이 사람으로서 일단 효과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받은 사람을 말해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피한정 후견인은 요건의 두 번째 줄에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죠. 효과에 보시면 한정 후견 개시 심판받은 사람. 둘 다 언제 벗어납니까? 네, 일단 종용 심판 받아야 벗어난다는 거. 자, 양가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자를 말하죠. 언제 벗어납니까? 동그라미 3번. 복권 결정, 면책 결정, 복권 선고. 자, 이렇게 이제 벗어나죠. 그런데 자, 그 밑에 뭐냐면 이제 파산 선고를 받고 사기 파산으로 이제 유죄 받지 않고 몇 년 경과되면 10년 경과되면 이제 당연 복권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10년 경과예요. 자, 이제 수용자 하기 전에 개인 회생이나 신용불량 이런 제도는 결격 사유하고 관계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도. 양가로 4번에 금고 이상의 실형, 금고 이상이죠.
그리고 집행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또는 집행 면제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금고 이상의 실형은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면은 두 번째 줄 사형이 있고 징역이 있고 금고가 있잖아. 세 개 중에서 일단 뭐 사형 의미 없고 징역 금고로 기억하시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 법이나 저 법을 불문하겠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박스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 집행이 그다음에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3년 미경과는 종료되는 것은 일단 두 번째 줄에 형기가 만료되어 석방되는 것. 자, 이게 만기 석방이죠. 3년 지나야 되죠. 그리고 가석방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가석방입니다. 가석방은 뭐가 남아 있어? 예, 그 밑에 줄 보면은 자녀 형기가 있습니다. 자녀 형기가 남아 있는데 무기형의 경우에는 자녀 형기를 몇 년으로 보냐면 10년으로 봅니다. 무기수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제 자녀 형기 지나도 3년이 경과돼야 된다는 거. 자,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미경과 자, 집행 면제는 첫 번째 기억, 법률 변경이죠. 예, 3년 지나야 되고, 니은은 첫 번째 줄 끝에 가시면 형의 시효 완성이 있습니다. 완성일로부터 3년. 디귿, 외국 두 번째 줄. 외국에서 형의 전부 일부를 집행받았다. 그래서 플러스 3년 경과돼야 되고, 리을 두 번째 줄이죠. 특별사면. 특별사면 몇 년? 3년 지나야 돼. 자, 일반 사면은 언제? 즉시 벗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양가로 5번에 이제 집행유예입니다. 마찬가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언제 벗어난다고요?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결격에서 해소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6번에 이제 이 법 관련해 가지고 자격 취소 플러스 몇 년? 3년이죠. 자격 취소된 후 3년 지나지 않은 자 결격 사유. 자, 이 사람은 세 번째 줄에 보세요. 자격 시험 응시 불가라고 되어 있잖아. 시험 응시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양가로 7번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 정지된 자로서 정지 기간 중, 정지 중. 당연히 정지 기간이 경과되면 벗어나겠죠.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기간 경과되면 결격에서 벗어난다. 해소된다. 자, 8번이 중요하죠. 8번에 첫 번째 줄의 끝에 보면은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로 지금 보지 말고. 자, 동그라미 1번이 뭐냐면 절대적 등록 취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유들은 다 3년 경과돼야 된다. 그 말이지. 이걸 외우는 게 아닙니다. 뒤에 넘어가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있잖아. 재량적인 등록 취소, 상대적인 등록 취소. 자, 여기 있는 사유들도 다 플러스 3년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유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미적용되는 걸 외워야 돼. 뭡니까? 사망 해상,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 이 경우에는 3년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세요. 양가로 9번. 업무정지 처분 받았죠. 그 다음 뭐 해야 돼? 폐업 동그라미. 폐업이 중요하죠. 폐업 동그라미. 그리고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 정지 중. 자, 그 다음에 10번에 업무정지 처분받은 법인의 뭐 할 당시 업무정지 사유 발생할 당시의 사원임원. 이 사람들이 당해 법인이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자라는 거예요. 뭐 할 당시 사유가 발생할 당시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 네 번째 줄. 업무정지 처분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니라 처분 당시 사원 임원이 아니라 언제? 사유 발생할 당시의 사원 임원이 결격 사유자입니다. 자, 11번에 이 법 위반해서 이 법 그 다음에 얼마? 300만 원 이상 뭐 벌금형 받은 경우 3년 미경과 이런 사람이 결격 사유자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12번 해보세요.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 결격 사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하면은 그 법인 자체가 결격인데 억울하니까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2월 이내에 해소한 경우는 제외.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밑에 것들은 사실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험에 막 나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안 보셔도 되고. 81페이지 분리선고도 마찬가지예요. 벌금의 분리선고도 크게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83페이지. 83페이지 우리가 교부 등, 등록증 교부 등 해가지고 아까 했던 등록 절차가 지금 또 한번 물어보네요. 그죠? 자, 등록증 교부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등록 처분 및 통지자, 통지,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또 물어보네요. 그죠? 며칠 이내에? 7일. 네, 7일 이내에 어떻게 한다고? 서면 통지. 그래서 7일 이내 서면 통지. 이걸 이렇게 항상 기억해요. 7일 이내 서면 통지 받죠? 자, 그 다음에 등록증 교부 절차로서는 두 번째 줄에 업무 보증 설정을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세 번째가 업무 보증 설정하고 등록관청은 보증 설정을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 줄 뭐라고?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 준다. 등록 절차를 다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등록증을 뒷페이지에 보면은 이러한 등록증을 준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칠판에 뭐 하나 적을 건데 여러분들 아까 등록증의 재교부가 있어요. 그리고 종별 변경이 있는데 이것도 가끔씩 물어봐요. 등록증 재교부는 첫 번째 등록증을 어떻게 했어요? 분실 또는 훼손. 등록증이 분실됐다, 등록증이 훼손됐다 그러면 등록증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재교부 신청서만 제출하면 돼요. 근데 내가 등록증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냥 재교부 신청서 한다고 제출하면 됩니다. 요거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재사항 변경. 자, 기재사항 변경이란 말은 상호를 바꿨다든지 아니면 뭐 상호 바꿨다든지 이름 바꿨다든지 전화번호 바꿨다든지 이름이 안 좋아가 잘 안 되나 싶어가지고 뭐 이름 바꿨다든지 기재사항이 변경한 경우에는 일단은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플러스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 이미 그 전에 받은 등록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등록증을 두 글자로 얘기하면 종전 등록증이에요. 종전 등록증.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 종전 등록증. 플러스 변경했잖아. 뭘 변경했죠? 그러니까 변경했다는 거, 변경사항 증명서를 가져가야 돼요. 기재사항 변경.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록증 재교부하는 경우는 아까 종별 변경이라고 있어요. 종별 변경. 개업공인사의 종별을 바꿨을 때 재교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종별 변경이 뭐냐면 공인중개사인 기업에서 법인인 기업으로 간다든지 법인인 기업에서 공인중개사인 기업 간다든지 부칙사인 기업에서 공인중개사인 기업으로 간다든지 자격 취득해가지고 이런 경우를 이제 종별 변경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원칙적으로 종별 변경의 경우에는 아까 등록 신청서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다시 제출이에요. 원칙적으로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규 등록이에요. 그래서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때 신규 등록이니까 자,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에서 그죠? 이미 제출한 서류 중에서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 없고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을 해야 돼. 재교부가 아니고 신규 등록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종별 변경의 경우에 딱 한 가지 경우에만 뭐 하는 경우가 있냐면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교부 신청. 이 재교부를 말해요. 이 재교부, 요 종별 변경 있죠? 요거 하는 경우 예외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종별 변경. 예외. 어떤 경우냐면 부칙이 하도 뭐 사람들이 옆에서 부칙 하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어떻게 했어? 공부했어요. 기분이 안 좋을 때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돼, 여러분들. 공부해가지고 자격을 치르겠단 말이지. 열받아서. 그래가지고 자기의 지금 하고 있던 관할구역 내에서 계속 그냥 업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업무를 계속 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교부, 등록증 재교부 신청이에요. 신규 등록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부칙이 자격을 취득하고 여기 남구죠? 남구에서 계속 하겠다는 거지. 남구에 원래 부칙이 있었는데 남구에서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자격 취득하고 공유기사인 기업으로서 남구에서 계속 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재교부고, 남구에 원래 있었는데 북구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규 등록입니다. 관할 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하나의 경우에만 종별 변경해서 재교부고, 요 이외에 나머지는 다 신규 등록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종별 변경, 이 앞에 했던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볼게요. 85페이지. 재교부 사유 돼 있네. 첫 번째가 분실 훼손이다. 이건 재교부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두 번째가 기재사항 변경이다. 또는 종별 변경이다. 이런 경우에 재교부 할 때는, 자, 기재사항 변경 아니면 세 번째 줄 해보세요. 부칙 있죠? 부칙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자격 취득이라고 있어요. 자격 취득 동그라미 하고, 그 옆으로 가면은 관할구역 안이라고 있어요. 동그라미 하고, 자, 그 밑에 줄에 업무 계속이라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재교부 신청을 하겠다는 얘기지. 그때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 중에서 변동사항 없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할 필요 없고, 종전 등록증은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재교부와 종별 변경을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개념만 잠시 볼게요.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이중등록은 등록을 두 번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등록을 두 군데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등록 자체를. 자, 남구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데 또 남구에 또 등록한다든지, 남구에 등록되어 있는데 뭐 또 남구에서 또 등록시켜 주겠나? 그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어떻게 하든지 간에 등록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남구에 등록되어 있는데 또 남구에 등록됐단 말은 동일한 관할구역 내에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남구에 등록되어 있는데 또 뭐 부산 해운대 가서 또 등록했다. 이거는 등록관청을 달리한 거죠.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개업공인중개사는 밑줄 긋고 이중으로 밑줄 긋고, 그 다음에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세 번째 줄,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는 물론 등록관청 달리하는 경우, 그리고 종별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할 수 없다. 이중등록은 금지된다는 얘기죠. 어떠한 경우에도 이중등록은 금지된다. 자, 그 다음에 이중소속 금지는 뭐냐면, 주어를 보면요. 주어를 개업, 소속, 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 이렇게 돼 있잖아. 자, 그러면 이 5명을 줄이면은 합쳐서 뭐라 부릅니까? 개업 등. 공인중개사 등이 아니고 개업 등, 개업 공인중개사 등. 그래 불렀잖아요. 그렇죠. 개업 등 하면은 5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개업, 소속, 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 이 5명은 모두를 말하네, 그지? 5명은 다른 개업의 소속 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중소속 금지. 제재는 지금 보지 말고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87페이지 중개사무소 설치 보도록 하겠습니다.